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진도 나가기 전에요. 지난주 토요일 날 치렀던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문제의 해설을 먼저 하고 그리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살펴보는 이유는 당연히 앞으로의 시험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고 또 변화된 시험 문제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시고요. 이번 시험의 특징은 일단 어문 규정 문제가 한 문제도 없고 그리고 한자 문제도 한자성어 하나 빼놓고는 한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어렵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시험장 안에서 이 긴장하고 시험을 풀기 때문에 올바른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게 계속 여러분들의 긴장감 속에서 잘못 보고 실수하는 친구들이 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문제 한 문제 우리가 시험장 밖에서 살펴보면은 그닥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는데 일단은 시험장에서 체감할 때에는 결코 그렇게 만만한 문제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나형과 라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건 나형이죠? 나형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봐보세요. 품사를 물었는데요. 우리가 다 연습했던 단어들이죠? 그래서 쉽게 풀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하면은 두 가지가 있죠? 관형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성격이 다르다 형용사죠. 다음 두 번째 크다라는 말도 동사와 형용사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데 이것이 잘한다, 성장한다는 의미면 동사라고 했죠. 따라서 나무가 잘 크지 못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때 크다는 자라난다는 의미이므로 동사죠. 그리고 남부지방에 홍수가 나다, 홍수가 난다 동사죠. 그러면 니은 디귿이 즉 동사로서 답이다 하고 2번을 답을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리을에 허튼 말 할 때 허튼은 관형사죠. 즉 관형사로서 뒤에 말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다는 형용사죠. 그러면 기역 미음이 역시 같은 형용사인데 선택지에 없죠. 그러므로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네요. 다음 2번은 조건에 가장 잘 맞는 토론 문제. 자, 선생님이 이런 문제 나오면은 내용을 먼저 보라 했어요? 형식을 먼저 보라 했어요? 형식을 먼저 보라 했죠. 형식을 먼저 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평성문이다 라고 있으니까 의문문도 안 되고 부정문도 안 돼요. 긍정문이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2번 답이 안 되죠. 부정문이니까. 반면에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장점이 하나여야 해요. 쟁점이 하나여야 하고 이건 어떤 문장에서 주제문의 요건이기도 하죠. 반드시 주제문은 쟁점이 하나여야 돼. 주제가 하나여야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3번에 야만적인 두반을 제안했을 때 야만적이다라는 말은 매우 정서적인 즉 반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폐지하자는 얘기니까 긍정적인 문장도 아니죠. 그러므로 3번은 안 되고 4번은 내신과 논술이라는 두 가지 화제를 얘기했어요.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죠. 증명제도는 유지해야 한다. 다음 3번 이강백의 파수꾼은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뭐 줄거리 여부에 대한 건 상관이 없고 지금 해설자가 해설한 이 내용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이런 문제죠. 선택지를 보라 했죠. 1번 공간적 배경은 망루가 세워져 있는 황야다. 해설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곳은 황야입니다. 이리 때의 내습을 알리는 망루가 세워져 있죠. 나와 있고요. 2번 시간적 배경은 연극 진행에 따라 변한다. 이건 상식이죠. 왜? 연극이 진행되면 시간이 흐르죠. 따라서 뭐 장소가 옮겨진다 이런다면 우리가
즉, 이 연극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장소가 바뀔 수도 있고 한 가지 장소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변한다는 건 변함이 없이 항상 존재하는 거지. 우리 그 사무엘 바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은 장소는 한 군데예요. 거기서 두 인물이 계속 고도를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는 게 중심이 돼. 그리고 어떤 인물들이 들어왔다 또 나가고. 그러지만 장소는 한 군데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죠. 그래서 시간이 연극의 진행됨에 따라 변화한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해설자는 무대 위에 아버지를 소개한다라고 했는데요. 해설자의 이 내용에서는 나의 늙으신 아버지께서도 어린 시절에 저 유명한 파수꾼 이야기를 들으셨답니다 하니까 무대에 있는 건 파수꾼이고 아버지가 아니네요. 정답 몇 번? 3번. 그리고 파수꾼의 얼굴은 분명하게 알 수 없죠. 왜? 묘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묘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즉 파수꾼을 알 수가 없고 또한 그림자로만 보인다고 했으므로 아직 등장인물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죠. 자, 4번을 보면요. 이런 문제들은요. 열심히 기본서를 공부하든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든 스스로 푸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질문했냐면 두 사람의 대화에 적용된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공감하고 있는, 즉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서 공감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것, 방법인 것하고 긍정문이 아니라 아닌 것하고 부정문을 물었어요. 먼저 수빈 씨, 나 처음 한 프레젠테이션인데 엉망이었어. 했더니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봐. 즉 상대방이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자세히 말해보라 하고 화제를 이끌었죠. 두 번째, 너무 긴장해서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 아,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구나. 처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 정화 씨가 긴장을 했나 봐. 즉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처음 하는 거라 긴장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번, 수빈은 정화의 말에 자신이 주의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수빈이라는 인물은 정화가 프레젠테이션을 엉망으로 한 거에 대해서 아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냥 밥이나 먹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즉 그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고 2번 수빈은 정화가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했고요. 그리고 수빈은 정화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게끔 도와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수빈이 정화에게 충고한 게 아니죠. 야, 좀 더 뭐 철저히 준비하지 그랬어. 이런 말도 아니고 또 아, 그 팀장 걔 성격 안 좋아 하고 비난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처음 한 것이라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긴장했나 봐 라고 어떤 해결책을 말해준 게 아니에요. 상대에게 공감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4번 수빈은 정화의 말을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 예를 들어 아유 나도 예전에 처음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랬어. 그거 뭐 처음이라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자신의 처지를 들어 말한 거라 할 수 있겠지만 수빈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정화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 정답 몇 번? 4번. 5번은 문법 문제인데 우리 많이 연습한 거라 쉽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부엉일 하게 되면 일단 먼저 음운 변동을 찾으려면 올바른 발음을 해야죠. 올바른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부엉일. 즉 무엇보다도 첨가가 일어났고 그리고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났죠. 따라서 교체와 또 하나는 첨가죠. 순서를 물어본 건 아니니까요. 교체 첨가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기억님이 들어가는 건 1번이죠. 다음 6번. 이번에도 집중해서 시험장에서 집중해서 즉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뭘 질문했냐면 다음 토론자들의 말하기 방식을 물었어요. 이번에는 적절한 것을 물었죠. 그렇죠? 선택지를 먼저 보세요. 찬성 측은
친숙한 상황을 빗대어서 견해를 펼친다라고 했습니다. 찬성 측의 이야기를 보면 친구가 학교 폭력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데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 학교 폭력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빗대어라는 말은요, 친숙한 상황에 빗대어라는 말은 비유하여 표현했다는 얘기인데, 이는 비유하여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즉,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건 학교 폭력을 방관한 학생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했으니까, 즉 이때 방관한 입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말을 그 논지를 더 상술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경험을 들어서, 그런데 이번에 경험을 제시해서 논지를 보충한 건 반대측이 즉 경험을 들어서 반대측의 입장에 보면 과연 누구까지를 학교 폭력의 방관자로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폭력을 목격했을 경우하고 즉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고, 이건 반대측이 얘기를 한 거죠. 반면에 윤리적 방법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반대측에서 처음에 뭐라고 주장했냐면, 즉 특정 학생에게 폭력을 직접 행사해서 피해를 준 사실이 명백한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즉 개입과 방관은 즉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성을 든 게 아니라 자율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따라서 외부에서 규제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방관이라는 범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에도 반대측은 과연 누구까지를 학교 폭력의 방관자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몇 번? 4번이 적절하겠네요. 자, 우리가 친숙한 상황에 빗대어라는 말은요, 비유하여 말했다는 얘기니까 윗글에 보면은 어떤 비유를 들어 표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즉 관계가 없겠고, 가장 적절한 건 4번이 적절하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면요. 자, 우리 문학 문제를 풀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골개미라는 걸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골개미 안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야? 풍자고, 또 하나는 해악이라고 했어요. 풍자와 해악의 다른 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풍자는 비판을 하는 거고, 해악은 유머러스하게 넘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니은과 디귿을 잡아내는 거예요. 니은에 뭐라고 했냐면, 이때 있어야 할 걸 깨뜨리는 거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럼 니은에 들어갈 걸 뭐예요? 풍자예요. 그리고 디귿은 있는 것이 지닌 긍정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러면 당연히 디귿은 해악이고, 그리고 기억은 이 둘의 상여를 쓰는 거니까 즉 상여인 풍자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아니 골개미라는 표현을 써야 되니까 가장 올바른 건 몇 번? 4번이죠. 즉 골개 그리고 풍자 해악이라는 순서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그닥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이 골개미에 대해서 골개미가 해악과 풍자의 상여라는 개념을 알면 쉽게 풀리는데, 그리고 또 풍자가 상대의 잘못된 점을 비판한다, 이런 점을 기억하고 있다면 쉽게 풀었겠지만, 골개미에 대한 개념이 서 있지 않았다면 역시 풀기는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8번은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뭔가 들어가려면 앞뒤에 실마리가 있어야죠. 따라서 지금 보기에 아침 기도는 아침 뉴스로, 저녁 기도는 저녁 뉴스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중세의 봉건제 아래서 이 교회의 시간 규범을 지켜왔는데, 그것이 현대에 와서는 뉴스가 그와 같은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얘기니까 기억밖에 없죠. 기억에 바로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이에 대한 상술이 보기에 나와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죠. 자, 9번은요. 박인노의 누앙사예요. 박인노의 누앙사의 문학사적 의의는 조선 전기와 후기를 이어주는 매개하는 인물이다라고 했어요. 즉 전기와 후기를 이어주는 매개하는 인물이고, 무엇보다도 박인노의 이 가사문학부터는 구체적인 장면 묘사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 전에 가사문학은 대체로 관념적이고 자연 침화적인 내용에 중심을 뒀다면 이제 박인노의 누앙사라는 제목부터가 뭐야? 누추한 곳이야. 누앙사라 하면은 누추한 곳. 따라서 실제적인, 즉 어려운 현실 상황을 상세하게 쓰고 있다는 점이 과거의 관념적인 가사문학과는 다른 점이라고 했습니다. 1번, 기억의 대승은 실제하는 존재고 니은은 상상적 허구다라고 했는데, 즉 기억의 개는 실제하는 존재고 니은은 상상적 허구다라고 했는데요. 둘 다 실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둘 다 상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둘이 하나는 실제하고 하나는 허구다? 그럴 근거를 찾을 수는 없죠. 다만 여기서 개를 들어줬을 때와 오디세이를 들어줬을 때 다른 점이 있다면, 개는 즉 풍채가 작으니까 나에게 지저댄다, 나를 무시하는 그런 상대로 등장했고, 반면에 무정한 대승했으니까 이 대승은 나의 한을 돋운다라고 해서 즉 감정을 이입하게 한 그런 사물이죠. 따라서 절망 아니고 내면 아니고 초라한 부가 수심을 깊게 한다. 정답 몇 번? 4번이죠. 그리고 이 두 사물 모두 실제로 존재했느냐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냐라는 건 알 수 없어요. 그건 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 사람의 마음인 거지. 자, 여기서의 개는 나의 초라한 행색을 풍채적인 효용에 개만 짖을 뿐이다 라고 했으니까 나의 초라한 형색을 즉 부각하게 하는 사물이고, 반면에 무정한 대승은 인의 한을 돋운다 라고 해서 즉 나의 그 비참한 심정을 더욱 북돋는 그런 사물로서 즉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지금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뭐예요? 바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고 몹시 몰락한 양반의 처지를, 즉 그런 양난을 통해서 몰락한 양반의 처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거기 10번으로 또 갑니다. 자, 한자 성어를 물었는데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어려운 한자 성어도 없고 여러분들이 1번을 못 읽었다고 합시다. 그죠? 금수를 못 읽었다고 하자고. 뭐 표정보지 못 읽었는데 문제는 뒤에 락이라고 했잖아. 이건 뭐야? 즐거움이야. 즐거움을 얘기했다는 거야. 이 화자가 지금 즐거워? 이 실마리는 맨 마지막 줄이죠. 시름겨운 이는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루는데, 이거야. 지금 질문이 화자의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걸 물었는데 즐거움은 아니잖아. 그럼 찍어도 1번을 찍으면 안 되지. 4번의 맥수지탄은 여러 번 본 거죠? 맥수지탄 뭐야? 나라 잃은 서름이야. 헌안설원의 이 사시사는 이 규방가사죠. 여성이 지은 거야. 그리고 여성이 뭐 나라 걱정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은 없지만 당시의 여성들의 슬픔의 100%의 원인은 사내 때문이죠. 님이 오지 않아서, 님이 없어서 즉 외롭고 슬픈 거니까 맥수지탄 관계없고. 3번도 많이 보던 거죠. 뭐야? 금이 야해. 무슨 뜻이에요? 쓸데없는 짓이야.
비단 옷 입고 밤길 가기. 쓸데없는 짓이야. 밤에 비단 옷 입어봤자 안 보이지. 밤에 야광이 최고야. 그래서 이 비단 옷 입고 밤길 가기 쓸데없는 짓. 자, 2번은 원래 전전반측이라고 냈으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더 쉬웠을 텐데 하지만 천만에요. 전전반측이든 뭐든 못 읽어요. 그래서 문제지 읽을 줄만 알면 여기 전전불매 해서 즉 매자를 몰라도 전전불매 뒤척이느라 잠 못 든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에 싫은 경우는 이는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루는데 곧바로 통하죠? 정답 몇 번? 2번. 11번은 문법 문제인데 우리 열심히 공부한 거죠? 먼저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이 모두 보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객체 높임으로써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가 들어가야 되니까 1번 아니면 1번, 2번, 3번이 다 나왔네요. 모시다, 들이다. 자, 두 번째는 주체 높임이 있어야 되니까 시가, 서술어에 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1번과 3번이 모두 들어가죠. 그러면 마지막 상대 높임에서 모두 높였다라고 했으니까 상대 높임에서도 하십시오체를 쓰고 있는 걸 찾아야 되죠. 1번은 해라체죠? 들어가셨다. 반면에 4번은 하셨습니다. 하십시오체지. 3번은 하십시오체지. 따라 정답 몇 번? 3번. 어머니께서 아주머니께 이 김치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도 높였고요. 그리고 문장의 주어인 어머니도 높였고요. 그리고 부사어인 아주머니께를 높여서 주다 대신에 드리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11번은 따라서 3번이고요. 12번 처음 나온 시죠? 우리가 심화반에서 또 문제풀이반에서 모든 기출문제를 다뤄봤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12번은 처음 나온 시예요. 선생님이 현대시는 시험 보기 전에 뭐라 했어요? 못 보던 게 나오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풀자라고 했고 선택지를 보자 했죠? 1번 직설적인 어조로 걷게 하라. 직설적이죠. 그렇죠? 두 번째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추구했다. 말 자체가 말도 안 돼요. 즉 이 노래는 가려진 안개를 걷게 하라. 또 조직은 형식을 강요하고 형식은 위조품을 모집한다 하여 전통은 궁궐 안에 상전이 되고 조작된 권위는 주의를 첨삭한다. 즉 기존의 권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고전적 질서를 추구한다. 틀렸죠. 정답 몇 번? 2번. 이해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국경이며 탑이며 1만년 울타리며 죽 가래로 밀어 바다로 몰아넣어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농사짓는 쟁기꾼은 과거의 악습을 버리는, 과거의 구태의하는 걸 쟁기로 갈아버리는 그런 화자를 설정한 거죠. 따라서 농기구의 상징을 통해 체제개혁을 설정했다? 맞죠? 그리고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대조를 이루어서 그와 같은 형식과 그리고 형식은 위조를 낳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인위적인 것에 대한 강한 저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1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몇 번? 2번. 다음 13번이 문제인데 이게 문제인데 지금 서술자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스님이 토요일날 시험을 치렀고 또 토요일날 오후에 이미 가다반이 즉
인사처에서 가다만을 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답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표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13번은 제가 보기에는 가다반을 2번이라고 즉 가다반을 2번이라고 이렇게 낸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자고요. 서술자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 자, 고전 소설에서 서술자가 개입되어 있는 걸 우린 뭐라고 배웠습니까? 편집자적 논평. 즉 말을 하는 서술자가 마치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듯 자신의 견해를 담을 때 이를 편집자적 논평이라 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마음을 아는 건 그건 서술자의 개입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서술자가 직접 등장하여서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그런 편집자적 논평을 보인 걸 서술자가 개입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기억해 보면 춘향이 도령을 생각하고 우니까 생각지 못할 우환을 당하려 하니 소리가 화평할 수 있겠는가? 자, 춘향의 그 울음소리가 결코 평화로울 수는 없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서술자의 의견이에요. 나와 있죠? 다음, 한때나마 빈방사리할 계집아이라 목소리에 청승이 끼어 자연히 슬픈 애원성이 되니 보고 듣는 사람의 심장인들 안 이상할 것인가. 여기 춘향의 그 울음소리를 보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겠는가라고 예측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서술자죠. 그렇죠? 역시 서술자가 개입해서 상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독자에게 직접 건네고 있어요. 그런데 3번을 가면 날 찾으면 신발 벗어 손에 들고 안이시고 달려가리 한양 계신 우리 난군 나와 같이 그리워하는가 무정하여 아주 있고 나의 사랑 옮겨다가 다른 님을 사랑하는가. 이거 누구 목소리예요? 춘향의 목소리죠. 서술자가 개입한 게 아니죠. 정답 몇 번? 3번. 그런데 가다반에서는 2번을 답이라고 했는데 이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가다반도 3번이라고 했어요? 나 혼자 흥분했었구나. 자, 여기서 그럼 맞게 된 건가요? 어쩐지 아무리 봐도 답이 니은이 될 수가 없는데 2번이라고 나게. 나는 기억 니은은 그런 아주 참신한 발성을 할 줄은 몰랐지. 이 기억 니은 디귿리을을 야, 그렇게 하면 시험 보는 애들이 그럼 명백히 실수하겠는데? 그거는 치사하다, 야. 그 라영 본 친구들은 아니 누가 그 기억 니은 디귿리을을 자네도 잘못 봤나? 아니야? 그래서 그 2번이라고 했다가 순서가 바뀌었죠. 아, 순서가 똑똑하니 잘 바꿨네. 나는 계속 이 새끼들 왜 답을 잘못 냈나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럼 3번이라고 나왔습니까? 아, 이거 너무 치사하게 됐다. 그 번호를 바꿔서 내면은 안 되지. 그건 서로가 우리가 상식인데. 자, 14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황순원의 목노미 마을의 계는 몇 번 출제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줄거리 알고 가라고 했고, 여기 1번 토속적이죠. 그리고 억센 삶의 현장을 그렸고요. 신등의 새파란 불은 생의 욕구를 암시하고요. 갓난이 할아버지에게 생명에 대한 외경이 뭐야? 두려움과 공경을. 그 신등이의 그 흰 눈빛에서 이 갓난이 할아버지는 외경심을 느꼈기 때문에 신등이가 달아나게끔 뭐 꼭 도와준 게 아니라 그 외경심에 어쩌지 못하고 있다가 빠져나간 거죠. 자, 동장 내 절가는 갓난이 할아버지 행동에 동조하고 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아즈반이, 이거 참 이게 사투리가 힘든데,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랬죠? 라고 지금 말한 거야?
이건 비난한 거죠? 동조한 게 아니죠. 정답 몇 번? 4번. 줄거리 알면 더 쉽게 됐겠고, 안 그러고 그 자리에서 읽었어도 답은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15번은요. 가와 나를 통해 추정하기 어려운 건 있습니다. 우리 정기수라는 거 배웠죠? 정기수가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소설 읽어주는 사람인데, 정기수가 조선 후기에 등장한다는 건 뭘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소설 읽기를 좋아했다는 거. 그만큼 소설이 널리 유행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1번, 상층 남자들은 상중 예법에 대해 엄격했다는 게 가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중인데 소설을 읽고 있는 소리를 듣고서는 화를 냈죠. 2번, 혼자 소설을 보면서 소리내어 읽기도 했다. 그렇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책이 흔한 게 아니고 한 권 한 권이 즉 필사하면서 어렵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낭독하기 좋은 운문책 그런 소설 형태를 보였고, 윗글에서 밖으로 읽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업문 소설을 읽다가 상대가 그걸 들었다고 했으니까 소설을 소리내어 읽기도 했다. 맞고요. 하층에서도 소설을 창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주의할 게 뭐냐면, 지금 소설을 널리 읽고 있다는 얘기는 나와 있지만 그 소설의 지은이에 대한 여부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상층 양반인의 부녀자들도 소설을 읽을 정도로, 그것도 상중에 소설을 꺼내 읽을 정도로 소설을 좋아한다는 얘기지, 작가가 누구라는 얘기가 들어있는 건 아니죠. 정답 몇 번? 3번. 그리고 상층이 아닌 하층에서도 소설을 즐겼다는 거, 이 정기수라는 정기수 늙은이가 동문 밖에 살면서 업문 소설을 읽으면 즉 구경하는 사람들로 빙 둘러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중요한 대목에서 말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니까 막 동절을 넣으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 뭐하고 흡사해? 드라마 기법하고 흡사하죠? 마지막 장면에 다음 주에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그죠? 그러고 끝나고 다음 주에 보면은 별거 아니고. 그래서 그와 같은 기법으로 소설을 끌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15번의 정답은 3번. 16번에 글쓰기 전략이란 무슨 뜻? 글쓰기의 방법. 그러면 이 글의 글쓰기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첫 번째, 고전파 음악이 지닌 음악사적 이의를 밝힌다. 이 글의 화제가 뭐야? 첫 번째 줄에 고전파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밝히고 있죠? 2번, 고전파 음악의 음악가를 예시하여, 음악가가 나왔나 봐요. 나왔네요. 두 번째 단락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너무 구체적으로 읽지 않아도 돼. 글쓰기의 형식을 물었을 때에는 눈에 듬성듬성 찾아 읽으라고 했어요. 3번, 고전파 음악의 특징이 형식과 내용의 분리해 있음을 강조한다. 형식과 내용이, 즉 첫 단락에 보면 고전파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여기에 특징이 있죠? 뭐라고 써놨어요?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를 피하고 균형 잡힌 절대 음악을 추구했다라고 했는데, 즉 이는 종래의 신을 위한 음악에서 탈피해서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를 꾀하고, 그러니까 분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네요. 정답 몇 번? 3번. 그리고 질문을 통해 화제를 제시해서 이러면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라 그랬죠? 사실은 이번 국가직의 이런 독해 문제들은 우리가 충분히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연습했던 유형들을 하나도 벗어난 게 없어요. 새로운 유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장 밖에서 문제를 보면은 어렵지 않았을 텐데,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이렇게 뭐 번호를 잔머리를 굴린다든지요, 이런 게 아니라면, 침착하게 본다면은 문제가 없겠다. 없는 문제들이 뭐 무난한 문제들이죠. 무난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17번으로 가죠.
그리고 보다시피 모든 지문은 교과서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본서에 안 들어있어요. 즉 지금은 교과서에서 꺼내서 문제를 내지 않고 선생님이 검색을 해봤더니 전부 신문 칼럼이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번역서, 삶으로부터의 의유 뭐 이런 글들은 꽤 언어학자들이 많이 보는 좀 전공 서적인데 그런 데서 일부를 가져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나왔던 게 나온 건 소설이나 희곡은 모두 나왔던 게 나왔고 시도 신동엽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던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뭐 문학은 무난하게 알만한 사람들께 나왔는데 이 독해 지문은 다 처음 보는 지문들을 해서 대신 유형은 익숙한 걸 가지고 묻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7번을 봅니다. 가를 바탕으로 해서 나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을 적절히 추론한 것은 했습니다. 가에 뭐라고 써놨냐면 철학사에서 합리론의 전통은 감각에 비해 감각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철학의 합리주의와 경험주의가 있죠. 합리론의 대가가 데카르트고 경험론의 대가는 누구지? 콩트인가? 그죠? 그래서 베이컨. 그래서 베이컨의 경험론과 데카르트의 합리론이 있고 합리론은 감각에 대해 비판적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 시각에서 나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을 추론하라 했어요. 그럼 나를 보죠. 모든 사람은 착시현상 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감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지니고 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합리론자들은 즉 감각에 대해 경계를 하고 그렇다면 나의 필자도 즉 합리론에 입각해서 쓴 것 같지만 바로 뒤에 뭐가 나왔냐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건 잘못이 아니다. 즉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는 건 이건 문제될 게 없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모든 감각적 정보를 검증 절차를 거치고 받아들이다가는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과를 사는데 아주 빨갛게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 근데 내가 내 이 시각에 들어온 사과를 보면서 이건 나의 시각의 경험에서 즉 잘못 인식한 것일 수 있고 사과의 본질에 적절치 않을 수 있으므로 즉 이 사과를 선택하는 데에는 주의를 해야 돼. 이러면 어떻게 사냐? 알겠어요?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감각을 신뢰하게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 뒤에 반대로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의 행동과는 달리 과학적 연구는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경계심을 유지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나의 필자는 일상생활이나 실용적인 기술에는 감각을 동원하지만 과학적인 이론을 찾는 데에는 그 경험에 대해 경계심을 잃지 말아야겠다라고 얘기했죠. 1번,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는 건 경험론적 사고의 토대를 둔다. 맞죠? 정답 몇 번? 1번. 지금 올바로 추론한 걸 물었으니까 사실은 선생님이 늘 강조했지만 추론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추리할 게 없죠. 써 있는 걸 묻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와 있지 않은 걸 추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론이라는 말에 속지 말자 이거죠. 자, 18번으로 갑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 피자 문화의 배달과 자장면 배달 문화를 들어서 가벼운 내용이죠. 즉 서양은 주로 피자를 많이 시켜 먹고 동양의 애들은
자장면을 많이 시켜 먹는데 요새 애들이 자장면을 많이 시켜 먹어요? 피자를 시켜 먹어요? 돈이 있어야 시켜 먹지. 그런데 돈이 있어야 시켜 먹는데 그러더라도 지금은 자장면 먹을래요? 하는 애보다는 피자를 선호하는 애들이 더 많아졌죠. 그 얘기예요. 정답 몇 번? 4번. 자장면은 특별한 날에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사랑받는다. 이건 거의 5, 60대, 5, 60대 세대가 선호하는 것이고, 반면에 젊은 친구들은, 졸업식 날이라 그래서 자장면집을 가지는 않더라고요. 자, 따라 정답 몇 번? 4번. 19번은요, 이런 유사한 기출문제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의미의 확장, 축소, 이동은 공부했던 거고, 문제는 지금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건 언어의 역사성을 얘기하고 있고, 의미는 확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이동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어요. 1번, 가을거지와 추수가 공존하며 경쟁한다는 얘기는 윗글에 동의어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따라서 가을거지와 추수는 유의어, 동의어고, 즉 동의어에 대한 얘기가 네 번째 줄에 현실 언어에서 동의어로 공존하며 경쟁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으며 나와 있고요. 2번, 말미는 쓰지 않고 휴가라는 말을 쓴다. 이는 말미를 달라, 휴가를 보내다, 사라진 거니까. 말미라는 말이 사라졌다는 의미고, 그리고 이는 곧 언어가 소멸했다는 얘기인데요. 윗글에서는 한쪽은 살아남고 다른 쪽은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분명히 소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말미가 소멸한 단어가 아니죠. 그러므로 즉 말미는 쓰지 않고라는 이 말이 틀린 거예요. 즉 휴가라는 말, 휴가를 달라, 나에게 말미를 달라, 이 두 단어는요 각각 사용하는 범위가 좀 다를 뿐이지 두 단어 모두 쓰고 있기 때문에 이는 소멸의 예로 넣기가 어렵죠. 반면에 이런 말, 이제는 사마띠라는 말은 쓰이지 않고 통하다라는 말로만 쓰고 있다. 이러면 예로서 적절하겠지만 지금 말미나 휴가는 모두 사용하는 말이므로 예로서 적절하지 않죠. 정답 몇 번? 2번. 얼굴이 원래는 형체 모두를 말했는데 지금은 앞면을 말하니까 축소된 예. 그리고 결애라는 말 공부했죠? 가까운 친지를 말하다가 지금은 민족 전부를 말하니까 확대되었다. 따라서 나머지는 모두 적절한 예시로 들어갈 수 있고 19번은 이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상당히 자주 다뤄졌던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충분히 풀 수 있었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말미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또 말미라는 말이 생소하다 보니까 조금 말미는 안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말미를 달라는 얘기는 여유를 달라는 얘기고 휴가를 달라는 얘기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둘은 사실은 비교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자, 20번으로 갑니다. 이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어요. 즉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한 게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는데 선택지를 보면 가에서 중심화제를 소개했다. 맞죠? DDT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암시했다라고 했는데 이 DDT가 즉 이 농약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하고 DDT를 예시로 이야기를 했고요. 나는 DDT가 끼칠 생태계의 영향을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했다. 맞죠? DDT로 인해서 즉 얼마나 많은 즉 피해가 있었는지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다가 DDT의 악영향을 제시한 것도 맞고 사용 금지되었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주장한 게 아니에요. 이 필자가 주장한 게 아니고, 즉 미국에서 즉 1980년대에 이르러 금지됐다고 얘기했지, 즉 이를 주장하고 있는 건 다에 없죠. 물론 이 글 전체에서는 그런 유해한 농약을 사용하지 말자는 주장을 했다는 건 맞겠지만, 다단락에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준 것일 뿐이지,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주장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죠. 따라 정답 몇 번? 3번. 4번에 라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 즉 우리가 이런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라 하는 그런 경각심을 암시적으로 드러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암시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명시적이거든. 명시적이라는 말은 분명하게 그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냈다는 얘기고, 암시적이라는 말은 그게 문장에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라를 보면요, 그래서인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소한 환경오염 행위가 장차 밑줄 쳐 어떠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을 썼어요. 물론 재앙이라는 말을 통해서 다소 좀 두려움을 유발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죠. 생각해봐. 너 이거 먹으면은 피부에 반점이 생겨,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너 이거 먹으면은 피부가 즉 재앙이 올 거야, 이러는 거하고, 그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수록 우리는 반응이 빨라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불조심하자 이러는 것보다는 가스불을 점검하고 담뱃불이 꺼졌는지 확인하라, 이게 더 명시적이다 이 말이죠. 이해됐어요? 따라서 지금 재앙이라는 표현은, 선생님은 사실 이번 국가직 시험 치기 전날, 이틀 전이죠, 산불이 강원도에 나서 이거 강원도 아이들은 어떡하나, 제일 먼저 그게 나는 또 염려가 되더라고. 나는 머리 털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산불은 처음 봤어요.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화마가 막 급격히 엄습하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꼭 이걸 가지고 이 정부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웃겨요. 왜? 당연한 일을 했거든. 그런데 이런 당연한 일이 예전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당연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칭찬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급한 일에 사용하라고 수많은 인력들이 있었던 건데 아주 신속하게 해서 다행히도 이틀 좀 지나서 사람 피해는, 저런 불길인데도 사람 피해가 이렇게 최소화됐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시험 전에 그러니까 강원도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 강원도에서 봐야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해서 염려가 되던데, 다행히 원만하게 시험이 또 치러지고 또 시험 보는 장소는 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화재, 이건 사실은 사람이 어찌해 볼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불 조심하자라는 것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었을 때, 예를 들어 적어도 낙엽을 태우지 말자거나 아니면 산에 올라갈 때 취사하지 말자거나, 이렇게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를 해야 명시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장을 분명히 하더라도 그 사례가 구체적으로 와닿아야 명시적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뭐 가까운 친지나 큰 이 피해는 없었나요? 우리가 이제는 그런 강원도의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커다란 이 자연재해죠. 사람이 낸 건 아니니까요.
자연재해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또 한 번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살아있을 때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착실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국가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자기 업무를 다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번 일에 여실히 우리가 또 볼 수 있었어요. 전국의 소방대원의 거의 절반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연계가 빨리 됐고 그리고 또 다음날 새벽에 헬기들도 서로 업무 연락을 원활하게 해서 사실은 불이 나서 사람이 죽기보다 불을 끄며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방대원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고 이번엔 제가 뉴스 듣기에는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아. 매번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그렇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그런 일도 없고 정말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훌륭한 공무원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고 국가직 이 시험의 경향이 이렇게 독해가 중식으로 나왔다고 해서 지방직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방직은 반반이에요. 국가직이 예전과 좀 다른 점은 어휘력을 묻는 문제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한자성어 말고는 그죠? 어휘력을 묻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한 거에 비해서는 좀 체감하는 게 쉽다고 여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또 그런 거 있잖아. 쉬워서 당황하는. 알겠습니까? 그리고 독해 지문들도 누앙사 한 편이 고전이 나오긴 했지만 감정이입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시험 끝나고서 이 문제가 난이도가 어떻고 시험이 어떻다라는 건 정확하게 선생님이 어떤 선생도 그 점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이걸 출제했던 사람도 그렇고 즉 그 후에 이걸 보고 또 이렇게 평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수험생이 아니잖아. 수험생 당사자가 시험장에서 마주치는 그 느낌은 다른 사람들은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인데요. 선생님이 볼 때는 분명히 이 시험이 하나하나 문제를 뜯어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역설적인 말이지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거의 서너 문제를 빼고는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정말 배짱으로 푸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착했던 친구들이 좀 좋은 점수가 나왔을 것 같고 반면에 좀 시험장에서 많이 긴장하는 친구들은 아까 스님도 그랬듯이 막 번호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기출문제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